몇 년 전 지방에 사시는 아버지 고향 친구분이 바로 자기 집 앞, 자기 사유지에 있는 큰 나무를 베었다가 동네에서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집 앞에 나무를 베었다가 싸움이 났다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낯설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는 물질주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천공의 성 라퓨타 편에서 소개했듯 많은 문화권에서 나무는 우주 그 자체로 생각됩니다. 직관적으로도 거목은 지하에 거대한 뿌리를 두고 있고 굵은 줄기는 지상을 압도하며 그 가지는 신비한 바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적어도 같은 공간에 상주하는 우리 농촌 문화권에서 거목은 삶의 터전, 곧 우주인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세계에선 집안이나 마을에 큰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새벽에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에서 빌거나 구슬합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 상주하며 정체성이 공간과 결부된 도시와 이전의 농촌 공동체 세계에서 큰 나무는 오랫동안 터전과 함께하며 그것을 지켜보아온 인격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수많은 가지로 바람의 움직임을 가장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거목은 신비한 바람의 운행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토토로가 높은 곳에서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고양이 버스를 호출하듯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 토토로는 사츠키 동네의 가장 큰 나무에 사는 정령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무는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는 실로 높고 거대한 나무입니다. 토토로는 어쩌면 그 마을에서 가장 높고 구별된 공간에 있는 거대한 나무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세계에서 그 둘의 구분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거대한 나무의 토토로는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우락부락한 인간 비슷한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귀엽고 통통한 다람쥐를 닮아서 도시락으로 도토리를 싸들고 다니지요. 감독은 이웃집 토토로를 거대하고 위대한 동시에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싶었나 봅니다. 사츠키 메이 자매가 잠들었다가 집 마당에서 찾아온 토토로를 만났을 때 토토로는 자신이 준 씨앗을 거목으로 자라게 합니다. 물 뻘뻘 흘리면서 우산을 든 팔을 가지처럼 들어올려 나무를 거대하게 자라는 거대한 토토로의 모습은 비장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하는 자매의 모습도요. 이 감독의 작품에서 비행이 빠지면 섭합니다. 꿈과 현실을 오가는 그 신비한 순간에 나무를 거대하게 자라게 한 뒤 토토로는 무려 팽이를 타고 하늘을 비행합니다. 메이와 함께 토토로에 매달려 하늘을 비행하는 사츠키는 메이 우리들은 바람이 된 거야 라고 외칩니다. 바람, 이 사람과 자연이 이웃이 되어 사는 세계에서 인격적 이웃 환경을 존중하고 그와 교감한다면 어린 소녀도 나무를 흔드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속 토토로는 위대하고 거대한 나무의 정령이지만 그 나무는 타자화되고 높이 쳐다봐야만 하는 물질적 나무가 아닙니다. 공존을 인지해 존중하고 아낀다면 누구나 다다를 수 있고 정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사츠키 자매가 토토로에게 우산을 빌려줬을 때 토토로는 선물로 자신의 씨앗을 나눠줍니다. 이 작품에선 우주에 대한 애정과 존중감만 있다면 누구나 그 위대하고 거대한 힘을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월적 대상과 교감하고 소통해 그 힘을 이식받고 공유하는 행위를 샤머니즘에선 마법이라고 합니다. 초월적 대상과의 교감 없이 힘만 쏙 사용하는 행위를 마술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소서러들은 대부분 상위 존재의 허락 없이 힘을 쓰기 때문에 그들의 신비한 힘 대부분은 마법이 아니라 마술로 보아야 옳겠네요. 토토로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순수함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어른들은 토토로를 인지할 수조차 없으니까요. 일단 순수를 단순히 인간적인 것에서 먼 상태 정도로 간단히 보자면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서 많은 경우 자연스럽지 않은 것, 순수하지 않은 것, 인간적인 것은 모자로 대표돼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모자에 대한 그 연출이 도드라지죠. 이 작품에서 토토로를 만나기 위해선 당연히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개신교 문화 상식을 잠시 소개하자면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교회에선 예배당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초월자를 마주할 때 자신의 머리를 드러내는 이러한 관례는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죠. 극 중에서도 순수한 메이가 처음 토토로를 만났을 때 메이는 숲으로 들어가면서 그녀가 언니를 따라 쓴 모자가 숲을에서 벗겨집니다. 잠자고 있던 토토로는 모자 없이 불쑥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온 메이를 보고 조금은 놀란 듯합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다면 인지조차 할 수 없었을 자신과 자신의 성지에 들어온 순수한 메이를 토토로는 밀어내지 않고 품에 올려 함께 잠이 듭니다. 모자와 신발을 착용하고 아버지와 나무를 찾았을 땐 토토로에게 향하는 구멍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히브리 성서에 등장하는 모세가 처음 신을 만났을 때 신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영화 초반 아직 그 세계와 동화되지 않았던 사츠키는 이사온 집에서 도토리를 발견하곤 신발을 신었지만 무릎으로 기는 어정쩡한 상태로 마루를 기어 집으로 처음 진입합니다. 이후 사츠키와 메이가 잠결에 토토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머리와 발에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없는 잠옷에 가장 무방비하고 순수한 차림이었죠. 그 순수한 차림으로 그들은 토토로와 나무를 키우고 하늘을 날고 나무 위에서 오카리나를 부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 영화 최고의 위기의 순간 저수지에서 발견된 신발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사츠키가 메이를 찾기 위해 토토로를 찾았을 때 짧은 머리의 그녀는 모자는커녕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토토로의 성소에 들어가 완전히 무력한 모습으로 토토로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 순수한 모습의 간절함으로 토토로의 공간에 진입해 그것도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집니다.
메이의 방문은 꽤나 놀라고 또 귀찮아 보였지만 자신의 성소로 들어온 사츠키를 토토로는 이번엔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동생을 찾아달라는 사츠키의 순수하고 간절한 요청에 가장 환상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돕습니다. 동아시아 샤머니즘에선 유난히 여성 샤먼이 두드러집니다. 샤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초월에 대한 알을 통해 두 세계를 매개하는 일이지요. 감독은 지나가버린 세계와 신발 모자의 세계 중간에서 두 세계를 오고 가는 순수한 두 자매를 샤먼으로 묘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우산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비 오는 날 사츠키 자매는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우산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정류장 앞에서 토토로와 조우합니다. 이때 사랑스럽고 예의 바른 사츠키는 토토로에게 우산을 내밉니다. 자연의 정령인 토토로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산을요. 우리 주위에 도구야 많고 많지만은 그 어떤 도구보다도 우산이야말로 문명적인 도구 중에서도 문명적인 도구가 아닐까요? 접고 펼 수 있는 우산의 구조는 꽤나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 용도마저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산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하늘을 좁히고 규정해 그 하늘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산은 극히도 인간적인 물건이요 문명적인 물건입니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문명 세계와 떨어진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은 그곳에서 여러 물건을 만드는데 특히 접고 펴는 우산을 만들곤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판에선 문명사회의 로빈슨이 문명의 우산을 쓴 채로 그와 대비되어 야만적으로 묘사되는 섬의 원주민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화 속 순수의 결정체인 메이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설정에 맞게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우산은 순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사츠키는 이성세계에 속한, 그것도 직장의 대학인 그녀의 안경 낀 아버지에게 속한 그 우산을 토토로에게 내밉니다. 플립을 머리에 쓰고 있던 토토로는 놀랍게도 사츠키가 내민 그 우산이 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히려 토토로는 우산을 쓰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즐깁니다. 그리고는 우산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지 그 우산을 가져가 버립니다. 하늘을 가리고 제한할 필요가 없을 토토로임에도 사츠키가 내민 우산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토토로는 자매에게 우산의 값인 듯 다양한 나무 열매가 담긴 뭉치를 내밉니다. 그 열매를 매개로 자매가 토토로와 재회했을 때, 그러니까 토토로가 자신이 준 선물을 매개로 사츠키 남매를 만나러 왔을 때도 그는 선물로 받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진심으로 내민 그 우산이 토토로는 적잖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너무도 순수의 토토로를 가장 처음 만난 메이보다도 아버지의 세계와 토토로의 세계를 잇는 사츠키가 사실은 진짜 이 영화의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명에 따르면 이 영화의 초안에선 주인공 소녀가 자매가 아니라 한 명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두 자매를 자기동일적 존재로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둘에겐 서로 다른 범주에서 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서로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서 속 성실한 마르다와 순수한 마리아를 닮았달까요? 사츠키와 메이는 일본어와 영어로 5월을 뜻합니다. 사츠키의 노란 옷과 메이의 분홍 옷에도 5월의 색이 스민 듯합니다. 많이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겨울의 죽음을 미처 채 애도하지도 못한 이들을 끌고서 봄으로 내던지는 4월은 실로 잔인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5월은 애도마저 망각해 하는 생명이 흠뻑 젖어버리는 계절입니다. 병실과 학교, 칸타의 집에 걸린 달력을 보건대 이 영화는 5월의 자매가 6월부터 8월까지 맞이했던 생그럽고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큰딸로 태어난 저희 엄마는 입버릇처럼 큰딸은 집안 살림 미천이라고 말하곤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싫었지만 아시아 문화권에서 큰딸은 집안의 중요한 기둥 역할의 이미지가 강한가 봅니다. 동생과 아버지에게 캐러멜을 나눠주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사츠키는 제 엄마의 말만 따나 집안의 중심으로 메이의 언니이자 어머니이자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극중 메이는 항상 사츠키를 흉내내고 따라하죠. 사츠키는 미야자키 감독이 소녀에게 투사하고 싶은 좋은 요소들을 모두 부어서 만든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녀는 메이처럼 토토로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순수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부재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돌보는 그 시절 어른스러운 큰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짧은 머리의 그녀는 학업과 가사 노동을 비롯한 만사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녀가 이성적인 어른과 순수한 아이 중간에 있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어른스럽지만 아직 어린아이이고 사람들과 관계 짓기에 능숙하지만 또한 토토로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순수합니다. 그녀는 모든 외부 환경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존중에서 우러나는 예의 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토로를 봤다는 4살 딸의 얼토당토하는 잠꼬대 같은 말을 듣고는 아이들과 큰 나무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메이가 숲을 터널을 지나 토토로의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만약 그녀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 덕분이었다면 사츠키가 숲을 지나 토토로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그러한 진정성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메이는 지브리 전체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입니다. 메이는 포뇨와 더불어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최연소 주인공으로 4살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삐아제의 구분에 따르면 그녀의 발달 단계는 대략적으로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삐아제의 구분 설명에 따르면 그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자기 객관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인지세계를 완벽하게 조작하지 못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메이는 1인칭 주어가 필요한 문장에서 나라는 표현 대신 메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말을 시작한 이 시기의 아이들이 유난히 사랑스러운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이 아이들에게 상상과 현실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창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많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메이는 실로 현실이 가장 넓고 방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제 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시절 아이들의 관점에선 모든 경험이 새롭고 신비롭겠지요. 이러한 메이는 그 순수한 눈으로 이사간 집을 탐험하다가 반투명한 요정을 발견하고 그 요정을 쫓다가 큰 녹나무에 다다르고 터널을 대굴대굴 굴러 처음으로 토토로를 만납니다. 아버지와 이웃 칸탄의 할머니의 나도 어린 시절엔 신비한 것들이 보였다는 말로 미뤄볼 때 아버지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한들 그는 아마 그 토토로와 요정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메이라는 캐릭터는 제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구의 많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묘사하는 어린아이와 이 영화의 메이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달라 보였습니다.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쪼그려 앉아서 요정에게 집중하는 모습이라든지 감정에 크게 달해서도 크게 소리를 내거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린다든지 엄마에게 옥수수를 가져다 주려 달려가는 장면에서 초점 없이 감정 없는 듯한 표정으로 달려간다든지 하는 장면은 제게 낯설고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못해서 그렇게 느꼈을라나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메이가 사츠키의 교실에서 그것도 국어 시간에 토토로 그림을 그리고 천진하게 큰 소리로 토토로를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 일본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민폐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이의 순수함과 공존하는 공동체원의 포용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핀란드의 동화작가가 만든 캐릭터 무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 무민은 사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생물체인 트롤입니다. 주인공 종족의 정식 명칭도 무민 트롤이라 하지요. 트롤에 대한 전승은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양한 출전을 가진 북유럽 신화 중 어떤 부분에선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 이후 땅에서 트롤들이 나와 새로운 세상을 구성했다고도 하고 한편에선 트롤이 서리고 있는 후예라고도 합니다. 적어도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트롤은 인간과는 다른 땅에 속합니다. 트롤은 인간, 문명과는 거리가 있는 숲 자연에 가까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비스러운 트롤은 독일, 북유럽 및 유럽의 많은 동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계대전 이후 서구화를 거친 일본에서 자란 메이는 독일과 북유럽 계열의 동화를 많이 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메이가 신비하고 거대한 녹나무 정령을 보고 순수하게 트롤이라고 외친 것은 굉장히 개연성 있는 모습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극에서 토토로의 진짜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설화에서도 트롤은 진짜 자기 이름을 들켰을 때 힘을 모두 잃는다고 알려져 있죠. 동양의 입장에서도 보편이라는 망령에 홀려 대상의 본질을 소유하려는 서구 근대적 의미의 이름으론 토토로를 규정할 수 없어야 할 겁니다. 토토로를 규정하려는 이는 토토로를 볼 수조차 없을 테지요. 토토로라는 이름은 녹나무 정령을 보고 메이가 그림책 속 트롤을 연상해 일본 어린이 발음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메이가 토토로를 보았다고 하자 사려 깊은 사츠키는 곧바로 메이에게 동화책에 나오는 트롤을 얘기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마크로크루스케에 대해서도 사츠키는 동화책에서 봤다고 합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한 4살 메이에게 동화와 현실은 큰 구분이 없겠지요. 처음 이사 온 날 도토리를 발견한 메이는 다람쥐가 좋았다고 말하고 마지막 만남 후에 토토로를 만날 때마다 메이가 잠들어 있던 것을 보면 다람쥐를 닮은 토토로는 메이와 꿈과 관련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영화에 등장하는 토토로라는 이름은 메이와 사츠키만 사용하는 일종의 임의적인 별명일 뿐이기에 그 나무에 사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규정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신비한 그 자연이 전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적 없으니까요. 어찌 보면 말없이 신비한 모습까지도 여러모로 모노노케 히메의 시시신을 닮았네요. 근데 이성적인 언어와 이름의 맥락에서 토토로는 언어를 통한 이름으로 규정돼 정의되고 통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토토로 그 자신도 규정을 통해 소통하는 언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토토로에서 토토로는 말 그대로 만물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같은 터전을 살아가며 공존하는 이웃입니다. 상황과 관계만 맞았다면 모노노케 히메에서의 시시신도 토토로와 같이 신비하고 푸근한 이웃이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영화에선 메이와 사츠키처럼 순수함으로 형언할 수 없는 질서를 존중하고 함께하려 한다면 어린아이라도 이웃으로서 그들과 함께 바람이 되기도 하고 나무들이 길을 비켜주는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품에선 감독이 향수하는 일본의 지난 세계에 속한 토토로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듯 일본이 맞이한 이성 세계에 속한 아버지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쿠사카베라는 성만 나올 뿐이죠. 그는 모자의 세계, 우산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전거, 안경, 손목시계, 필기구, 원고지 등 지성세계와 가까운 물건들이 극중에서 그의 곁에서 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세계에 속한 그는 처음 마을에 와서 어린 칸타에게도 존댓말로 묻고 논을 메고 있는 새로운 이웃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이러한 존중감은 똑같이 다른 세계로 진입했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부모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쿠사카베의 외모나 신분, 상황은 이후 바람이 분다에서 아픈 나오코와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꾸린 근대인 지로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쿠사카베는 대학 연구소에 속해 있다고 하고 50년대를 배경으로 귀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특히 시골이 배경인 극중 환경에선 식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지난 세계에 대한 존중심과 별개로 그를 포함한 극에 등장하는 모든 어른들은 토토로를 볼 수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왔던 그들에게 토토로가 나타나줄 리도 없거니와 설사 나타난다 해도 고향의 버스의 경우에서처럼 토토로를 인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대 이성세계에 깊이 속한 쿠사카베에겐 두 딸이 경험한 토토로의 만남은 이제 경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쿠사카베는 옛날엔 나무와 사람이 친구였다고 하고 거대한 나무를 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순수한 눈으로 새로이 경험했던 신비한 세계를 아이들의 언어 그대로 이해해줍니다. 처음 메이가 토토로를 보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소리쳤을 때 그는 메이의 말을 믿어주고 메이를 자신의 머리보다 높은 곳에 올려준 상태로 토토로가 사는 농나무에 인사드리러 갑니다. 전날 이웃들에게 인사했듯이 잘 부탁한다고요. 토토로와 교감한 아이들의 아버지답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에는 탐구심 넘치는 소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상을 꿈꾸며 비행기와 기계를 좋아하는 소년은 사실 감독 자신을 투사한 캐릭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40년대 태어나 1950년대엔 소년이었을 감독이 자신을 투사했을 만한 캐릭터를 이 작품에서 찾자면 여기에선 칸타가 미야자키 감독의 오너 캐릭터가 아닌가 합니다. 토토로와 마찬가지로 칸타도 사츠키 가족의 이웃입니다.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감정을 교감하며 서로의 위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시골 환경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 속했을 칸타는 어쩐지 막 그곳에 이사온 사츠키 자매보다 토토로에게서 더 멀어 보입니다. 소년 칸타는 성인 남성 쿠사카베와 가장 먼저 인사한 마을 구성원입니다. 그는 비록 언뜻 촌스럽고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지식인인 쿠사카베가 속한 지적 세계의 물건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닝셔츠에 엉덩이를 덧댄 반바지 차림은 그를 그저 투박한 시골 아이로 보이게 하지만 칸타는 항상 허리띠를 차고 서구 군모에서 차용한 학생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류를 구하는 과학기술인 우주 접종 자국도 왼팔에 선명합니다. 비록 낡고 고장난 모양의 우산이었지만 칸타는 갑자기 비 내리는 하늘에 멈춘 사츠키 자매에게 하늘을 피하고 조정하는 우산을 건넸고 집에선 공학기술의 결정체인 하늘을 나는 비행기 모형을 만들며 감정을 띄웁니다. 소통을 위한 언어 도구인 전보를 사츠키에게 직접 전달한 것도 칸타였고 사츠키에게 정보 전달 과학기술인 전화기가 필요했을 때 그녀를 큰 집의 전화기로 이끈 인물도 다름 아닌 칸타였습니다.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던 순간 맨발로 달렸을 사츠키와 달리 칸타는 자신에겐 아직 맞지 않는 큰 자전거를 나름 능숙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칸타는 처음부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도시에서 시골로 왔던 사츠키 자매보다도 더 도시, 이성세계와 가까운 인물로 보입니다. 사츠키 메이 자매와는 달리 그에겐 지난 세계에 대한 존중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매가 이사 온 날 자매의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놀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칸타는 세월을 지나온 세대의 지난 세계에 대한 아련함을 더하려는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브리의 투박한 듯한 그림체는 사실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칸타와 아빠의 팔뚝 불주사 자국 같은 시대적 디테일이라던가 나무에 대한 세세한 시각적 표현은 혀가 내둘러집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은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놀랍습니다. 유난히 신비스러워서인지 이 작품엔 유난히 얽힌 괴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작품에 붙여진 얼토당토하는 많은 괴담들이 전혀 개연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이 작품이 개연성 없는 괴담들로 이어져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의 불쾌한 감정을 저는 숨길 수가 없네요.